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뉴스의 문을 엽니다. 경력 채용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이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 선관위 경력 채용이 167회 있었는데 167회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고요. 이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예비 장인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불공정 특혜 채용 감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와 관련한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 167차례를 전수조사해보니 모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그 건수는 800여 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경남 선관위 과장은 딸의 응시 사실을 알리며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했고 직원들은 과장의 딸을 포함해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를 앞순위로 평가하자 연필로 쓴 점수를 고쳐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혜 채용에 가담한 의혹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선거 담당자가 재선을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2019년 말 청주 상당구 선관위 국장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충북 선관위 경력 채용에 응시했는데 옥천군수가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옥천군 선관위 인사 담당자를 통해 압박해 성사시켰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녀들은 현재 모두 선관위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아빠 찬스 의혹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라면 살펴볼수록 충격인데요.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엔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이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왕의 아들을 뜻하죠. 세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이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과정,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곳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5년 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는데요. 감사원은 김 씨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인천 선관위는 이미 정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원서를 접수하자 채용 인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접위원으로 투입된 선관위 직원은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부당하게 관사와 월세를 지원받은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직원들 메신저 내용에서는 김 씨는 세자로 불리며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사랑 대화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2년 전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김 전 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맞다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우리가 봐도 충격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예, 이번 감사는 작년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 선관위의 지난 10년치 경력 채용을 들여다본 겁니다. 20년 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을 당연시하고 점수 조작하는 행태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수사 의뢰된 사례 대부분은요. 이게 지역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로 선거철에 결혼을 채우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선관위는 중앙뿐 아니라 시도별, 그 아래 시군구별 조직까지 있죠.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채용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아름아름 직원의 자녀, 지인이나 예비사위까지 특혜를 준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그 특혜를 주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합격자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남 선관위 경력 채용 공고도 하기 전에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이전 직장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이 대구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봤더니요. 서류 전형을 하기도 전날에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에 대해 이미 합격한 상태다는 말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맞다면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 어쨌든 면접을 보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면접도 사실 짜고 치는 거죠. 감사원 감사를 보면 일단 내부 평가위원들을 다 아는 사람들로 투입하는 건 기본이고요. 전남 선관위에서는 외부 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마음대로 점수를 써놓겠다는 거죠. 아예 인사 담당자가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채용 특혜 논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선관위 간부는요.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허위로 병가를 올렸는데요. 그 병가를 본인이 셀프 결제했습니다. 80일 넘게 허위 병가를 사용하고 약 170일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요. 근무 도중에 로스쿨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묻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 감사원 관계자는요. 선관위를 가족 회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역 선관위는 직원이 6명에서 7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인원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온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친해지는 구조라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빠 찬스 논란이 지난해 불거지고 나서 선관위도 어쨌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했었습니다. 감사원도 그 과정을 들여다봤고요. 내부 감사를 한다더니 증거인멸을 하거나 또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서울 선관위는 선관위 자체의 특별감사 결과가 수사 의뢰되자 인사 담당자가 면접 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6번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했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만큼이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황골탈퇴해야겠습니다. 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전국 32개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 현재까지 얼마나 접수됐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대학들이 얼마나 신청을 했을까요? 네, 내년부터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현재까지 5곳을 제외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이곳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건데요. 앞서 정부는 국립대 요청에 따라 내년도 증원 인원에 한해 50에서 100% 수준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채널A가 취재한 결과 내부 논의가 길어져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은 증원 인원의 절반만 신청했습니다.
8곳의 원래 증원 규모는 731명이었는데 내년에 한해 그 절반인 367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겁니다. 또 성균관대, 울산대, 아주대 등은 기존 증원에서 10명을 줄여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사립대는 정부가 배정한 증원 인원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의대 증원은 최소 1,500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2,000명에서 400여 명이 줄어 내년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약 4,600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대기업은 일단 이번 주까지 제출 상황을 지켜본 뒤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내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의 제출이 다소 늦더라도 올해 입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심의를 거쳐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빅5 병원의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섭니다. 당장 오늘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하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이 연기됐는데요.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곳곳에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상진료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됐다며 앞으로 진료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하루 휴진한 교수들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전 국민들로부터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표도 나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눈물 흘리는 의사 현장을 옆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들은 진료 대신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필수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확실하게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저희야 죄송하죠. 오늘 휴진 동참률은 20에서 3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되고 외래 진료 일정도 조정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컸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의사가 모자라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만 손해를 보고. 엄청 걱정했죠. 지방에서 어제 와서 올라와 잤는데 오늘 갑자기 휴진이다 그 소리 할까 봐. 내일은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의료 현장 이탈을 예고한 날입니다. 갈수록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강력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측근에게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본인은 그런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심평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당대회 연기 요청서를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그 측근 위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조금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그 타진을 했다는 그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의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판 시간을 벌기 위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바란다는 설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채널A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한 전 위원장 등판론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이 오히려 복귀를 앞당길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거취를 둔 발언들이 한 전 위원장을 자극해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친윤계는 그의 등판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친윤 의원도 패장이 앞에 나서는 게 말이 되냐며 직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했던 법률수석, 법무수석 이런 이름 대신에 기존 전임 정권에서 썼던 민정수석 그대로 쓰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법무수석 명칭을 검토했지만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하엔 기존 법률 공직기강 비서관에 더해 민심 청취 기능을 할 민정비서관을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먼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 전달해야 한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민정수석실 부활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정을 저희도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으로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번복의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설 나온 이철규 의원 급기야 뭡니까? 네,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장 내일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데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 불가론만 나오고 정작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원내대표 선거일이 연기된 겁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내일 등록일인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금요일로 예정됐던 선거를 다음 달 9일로 미뤘습니다. 이건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미뤘다는 건데 이철규 의원은 계속 시끌시끌한가 보죠.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친윤 비윤 가릴 것 없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 SNS에 모렴치 않이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도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이 의원을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이선 후퇴해달라고 했죠. 물론 이 의원 원내대표론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을 했던 이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선 후퇴하시는 게 맞다. 이철규 의원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사실은 맞는 것이지. 글쎄요. 그럼 이철규 의원은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오늘 채널A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원내대표로 밀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들러리 세워 원내대표 노리고 있나 패쟁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냐며 오늘도 비판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인데요. 민주당이 화가 났어요? 네, 같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민주당 의원 37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출국을 거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났는데요. 국회의장이 지금 본회의를 안 열어준다고 지금 저렇게 화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5월 2일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네,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이 특별법 처리한 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말 본회의를 또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장 오늘도 여야가 합의해야 회의를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면서 합의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선 이런 성토까지 나왔습니다.
국힘 편이었어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대통령 편을 더 많이 드셨습니다. 친정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듣고 있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정치권으로 튀었어요. 네, 나훈아 씨가 은퇴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죠.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북한은 이상한 집단이라고요. 탈북민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나훈아 씨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정말 김정은 일가와 소수 지배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며 살고 있고 과거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난의 행군 시기는 1990년대 북한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때로 300만 명이 아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죠. 자, 북한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나훈아 씨의 발언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가수 김유나 씨를 소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된다 비판했더니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마구 그냥 비판을 하고 진짜 조리돌림을 하셨는데 네. 그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온라인에선 속 시원하다, 노래나 하지 무슨 정치 발언이냐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나훈아 씨 티켓 파워만큼 발언의 파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길었던 반도체 한파 끝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대, 1년 전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수출에 힘입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냈던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060억 원, 1년 전보다 10배 넘게 증가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4분기 연속 적자를 끝내고 흑자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고부가의 그런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반도체 전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어 하반기 업황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가격 상승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158억 달러, 약 22조 원 가까이 팔며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찍었습니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 수출액이 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최대입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에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달 20일간 통계를 봐도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승용차는 12.8% 늘며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자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지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올 들어서 이렇게 수출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표로도 나타났는데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난해 GDP가 세계 1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멕시코에 뒤처진 건데 5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14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GDP는 1조 7,128억 달러로 전년보다 2.3% 늘었지만 순위는 14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2018년 GDP 순위 10위에서 2022년 13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더니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내려왔습니다. 2022년 14위였던 멕시코에 역전당한 겁니다. 그 배경엔 미중 갈등과 원화 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자본이 멕시코로 이동했고 멕시코 경제 성장세에 페소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는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 25%에서 최근 20% 밑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원화 수요가 줄며 원화 약세로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GDP 순위가 향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본은 지금 계속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거고 기술 발전이 우리가 앞에 있는 나라 또는 바로 뒤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IMF는 한국 GDP 순위가 2029년 15위까지 내려가 인도네시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 가구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간 통계를 정정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한 주택 통계입니다. 여기 있는 인허가와 착공, 준공 같은 공급 물량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간입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준공 물량 12만 가구를 포함해 인허가와 착공까지 공급 물량 19만 3천 가구가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7월 시스템을 바꾸며 발생한 오류입니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자체 점검에 들어가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연간 통계 자체를 사상 처음으로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통계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해 공급의 속도를 내는 대책입니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위축은 오차와 관계없이 뚜렷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학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시장 예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통계의 오류는 그 연구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전 국토부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 누락 사태까지 이어지며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승용차 부딪힌 SUV가 무슨 일인지 속도를 내면서 건물로 돌진합니다. 근처에 서 있던 60대 남성은 참변을 당했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뜸한 교차로.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오른편에서 들어온 SUV를 들이받습니다. SUV는 웬일인지 속도를 내며 내달리고 근처 건물 앞에 서 있던 남성과 1톤 트럭을 그대로 덮칩니다.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편에 있는 건물을 뚫고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공기 갑자기 나기 시작하길래 불나는 줄 알고 그냥 막 뛰었어요. 그냥. 이제 의식은 없었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놓으면 안 된다고. SUV가 뚫고 지나간 건물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내부 유리창이 모두 깨져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SUV에 치인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공실이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계속 그냥 엑셀레이터 밟은 것 같아. 가속 페달을. 계속 가. 서 있던 분을 충격하고 주차된 차 충격한 거고. 경찰은 두 운전자의 과속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면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적극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검거되는 동승자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스포츠카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도로 위 신호등 앞에 멈춰섭니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차가 맞은편에서 스포츠카를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스포츠카는 보란 듯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이 차량 앞을 막아서며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 취해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동승자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방조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부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047명. 하지만 본인 진술이나 방조 입증 자료가 없으면 술 취해 몰랐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분석 등 행적을 적극 수사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 상권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자는 방안이 나왔는데 상인들은 아니다, 점포에서 수거하겠다라면서 쓰레기통 늘리는 데 부정적입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 평일 낮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손에 간식이나 커피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도 여럿 보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먹다만 음료컵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막상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今ちょうど日本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なので、その休暇を使って韓国に遊びに来ました。ゴミ箱が少なかったのは確かに感じましたね。で、食べながら飲みながら歩いて、飲み終わった後とかにそのゴミをどこに捨てようかなと。 서울 명동 인근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모두 18개. 하지만 전부 중심거리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습니다. 시민들 민원에 서울시는 7월까지 쓰레기통 15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가게 앞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노점 자체적으로 행인들의 쓰레기를 처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몇몇 노점에는 쓰레기 버려준다는 팻말과 함께 종량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받아주시니까 그게 더 좋죠. 저희 가게가 아니더라도 쓰레기는 모든 거 다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버리는 데가 없는데 이런 점포대 가면 버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길거리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눈치 보인다는 시민도 있는 상황. 구청 측은 상인회와 쓰레기통 설치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초저가 공세 중인 중국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000배를 넘은 제품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을 김세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피부에 바로 닿는 만화 캐릭터 반지입니다. 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국내 안전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필통, 수첩 등 학용품과 신발에선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82배 초과했습니다. 장기간 접촉 시 불임을 유발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관세청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38종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사이트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장난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직구 제품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수입자들이 어떤 인증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건들을 사는 게 더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해 성분이 나온 38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생활용품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은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강 씨 남매는 30살이 되면서 본인 명의로 4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고한 부친이 남매가 8살, 9살이던 2000년 교통사고 후 남매 명의로 양육비를 대출받았던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양육비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가 대출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강 씨는 황당할 뿐입니다. 내가 이 빚을 가지고 과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도 되나?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지. 결국 헌법 소원을 냈는데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헌재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선 대출 형태가 적정하다며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부모가 임의로 어린 자녀들에게 빚을 지우는 건 위헌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 반응도 엇갈립니다. 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하는 능력도 부족한 미성년자다 보니까 강 씨 남매는 자신들을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 없다며 민사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경기 시흥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이 다쳤고 그중 2명이 중상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배두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 1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와 시민 등 7명이 다쳤는데 근로자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가도로 교각 위에 올릴 50m 길이의 상판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중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2명은 다리를 받치는 기둥인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와 함께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상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들도 추락한 구조물 파편 등에 의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상으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현장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인원 47명, 펌프차 등 장비 17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사고 발생 후 월곶 1교 인근 도로 통제 소식을 전하며 차량을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한 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지난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망치와 끌로 벗겨내고 아세톤 같은 화학 제거제로 문지르고 넉 달 동안 250명이 투입됐는데 예전 모습으로 온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0대 2명이 푸른색과 붉은색 스프레이로 38m 낙서 테러를 했던 경복궁 담벼락. 넉 달에 걸친 복원 작업이 끝나 다시 가봤습니다. 가림막을 철거하자 낙서가 있던 경복궁 담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좋지. 이런 거 좋게 헌이라고 원상대로 복구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것도 돈 무지하게 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낙서가 발견된 다음 날부터 시작된 복원 작업. 신호로 스프레이 잉크를 지워보려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소용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망치와 끌로 조금씩 표면을 긁어냈고 레이저를 쏴 박피하듯 벗겨냈습니다. 이런 작업이 석 달간 이뤄졌고 4월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세척제, 아세톤 등 화학약품이 투입됐습니다. 경복궁 담장 벽돌 크기에 맞춰 자른 젤란검 시트인데요. 이번 복원 작업에 이런 시트 200여 장이 사용됐습니다. 젤란검은 해외에서 고문서에 묻은 오염물을 없애는 제거제인데 국내 문화재 복원에 처음 쓰인 겁니다. 투명한 젤 형태인데 낙서가 된 곳에 붙여 미세하게 남은 잉크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려웠다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 같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낙서 테러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낙서로 새겨졌던 문구의 흔적은 검푸른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도록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복원 작업 4개월, 250여 명이 투입됐고 1억 원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확한 복구 비용 산정이 마무리되면 낙서 테러범들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네, 서울 개포동에서 신축 아파트 매물이 100억 원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서울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새 가구 무순위 청약에 101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관심이 컸던 아파트입니다. 일반 평형 매물도 평당 1억 원을 넘고 펜트하우스 가격은 더 뛰었습니다. 찾는 분들만 찾아요. 그들만의領域이기 때문에 펜트는 펜트만 옮겨 다니시는 분이 있고 찾으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100억 원 매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압구정과 한남동 등에선 신고가를 경신한 매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15억 원에 거래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전용 206제곱미터가 지난 2월 99억 5천만 원, 한남 더힐 전용 235제곱미터가 같은 달 9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 자산 가치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권과 한강변인데요. 그런 일부 지역에 매입 수요가 일부 발현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4월 넷째 주 서울 부동산 가격은 0.03% 상승했습니다. 서초와 송파, 성동, 용산 등 상급지 가격은 상승했으나 동부권은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17년 만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미래 세대에는 폭탄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에서 보고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00인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소득 대체율은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은 월 보험료 13만 5천 원을 내고 연금 120만 원을 받지만 이 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6만 원 더 내고 연금은 30만 원 오릅니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게 되는 건데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05년생의 평생 평균 보험료율은 14.8%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22.2%, 내년에 태어날 2025년생은 29.6%까지 치솟습니다. 2025년생은 평생 버는 돈의 3분의 1가량을 연금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3040 세대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인구 감소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더 내더라도 현행 유지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갈 연도도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내고 더 받는 옵션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여당과 21대 국회에서 결론 내자는 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성과 닮아서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대학 건물이 러시아 공습으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총공세를 퍼부으면서 남부에 이어서 동부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장악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한 건물 지붕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진화 작업에도 불씨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성과 닮은 것으로 유명한 대학 건물이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받아 화재가 난 겁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И переді мною був збита ракета. І я це все почула, це прямо переді мною було. Двері всі відчинилися, скло тряслось дуже сильно. 우크라이나의 무기 부족을 틈타 러시아군이 매섭게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 도네츠크의 마을들을 추가 점령해 동부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최소 3곳에서 러시아군에 밀려 후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체 영토의 18%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에 서명했는데 무기가 도착하기까지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점령지를 최대한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기난에 이어 병력난까지 겹치자 현지에선 이른바 할배 부대로 불리는 60살 이상의 의용군도 나타났습니다. Якщо не хоче, ти його хоч палкою бий, він не буде воювати. Якщо людина хоче, він може і в 100 років піти.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연령도 27살에서 25살로 낮추며 병력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했는데요. 군사대결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필리핀 선박을 향해 거대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한 대도 아닌 2대가 선박을 에워싸고 집단 공격을 하는 겁니다. 현지 시각 오늘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둘러싸고 물대포를 쏜 겁니다. 필리핀 해경은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자국 해경선 등 2척이 중국 해경선 등 10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선박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경은 자국 해역에 침입한 필리핀 선박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몰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4月30号，中国海警依法对菲律宾侵闯黄岩岛临近海域的4410海警船、3004公务船实施驱离。 필리핀에서 240km, 중국에서 900km 떨어진 이 해역은 지난 2012년 중국이 무력 점유한 이후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이 해역에서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 등을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돈 1조 8천억 원 상당의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 주인공은 8년째 투병 중인 암 환자 이민자였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쓸 시간이 남아있을까 걱정한다는 이 남성의 사연을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강단에 올라 복권 1등 당첨 판넬을 든 사람은 라오스 출신의 46살 이민자 챙 세판 씨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대표 복권인 파워볼 당첨자가 됐는데 당첨금만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I've been battling with cancer for 8 years now. Currently, I still having chemotherapy. 머리를 삭발한 채 항암 치료에 전념한 지 8년이 됐다는 그는 당첨금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 치료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현실적인 당첨 금액에 자조적인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To myself, I'm in the middle of the battling cancer. So I've been thinking, how am I going to have time to spend all of this money? 그가 받은 당첨금은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으로 다른 복권을 다 합쳐도 8번째로 높습니다. 연방세금과 주세금을 떼고 그가 받는 순액수는 5,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내, 친구와 함께 복권 20장을 샀다 1등에 당첨됐다는 그는 3명이 당첨금을 똑같이 나눠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찬양곡의 뮤직비디오에서 값비싼 일본 악기가 포착됐습니다. 로고까지 고스란히 노출했는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농락할 수 있다는 걸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선정가요 친근한 어버이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가수들의 헤드폰에 일본 대표 기업 소니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로고를 대놓고 보여줍니다. 북한 악단이 연주하는 신시사이저 등 악기들도 코르그와 롤랜드, 모두 일본 회사 제품들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노동당원은 미국 음향장비 업체의 제품으로 추정되는 고급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악기는 수백만 원대, 스피커와 헤드폰은 수십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로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부러 제품과 로고를 노출시켜 대북 제재를 농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연출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재가 무효하다, 효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라고.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당시에도 경호원들이 1억 원이 넘는 일본 도요타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여러 대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 종료되면서 대북 제재 감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22대 국회 창당하자마자 제3당으로 발돋움한 정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이번 총선이요. 3년은 너무 길다 구호를 걸고 12석 얻으셨어요. 예. 이 구호는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어쨌건 12석이라는 의석수로 3당이 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건 뭔가 정권 조기 정식과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실 겁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과 똑같은 방식을 끌고 간다면 뭐 법률적으로 뭐 탄핵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명히 레임덕이 올 것이다. 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레임덕이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대두덕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권에 대한 강한 경고를 발하기 위해서 그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예.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방식 또 시간 관계없이 만나 뵙고 싶고 허용된다면 직접 뵙고 제가 총선 기간 동안 거리에서 들었던 민심들을 온전히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제가 뭐 무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각종 행동 패턴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윤김 두 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하죠. 가족이 모두 수사를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시작 자체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관측들도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왈가왈부 상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다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우리나라의 한 25% 정도의 국민, 약 한 69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 만나면 혹시 과거 그 수사 얘기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 반면 윤 대통령께서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그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는 하도록 그 입장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2심까지 지금 이제 실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실제 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연히 그 유죄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네. 하더라도 그 뒤의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셨을 때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먼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좀 구차해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이제 결자 해제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2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이번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셨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나 총선 때는 지역구 후보도 내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 등을 할 생각입니다. 연련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분이 엘리트 검사로 살아오셨고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 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저의 평가는 이분은 국민의 마음을 잃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네. 그 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간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과정에는 국민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먼저였던 것으로 봅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대선 출마도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네. 일단 뭐 사법 리스크도 해소 안 됐는데 그 뒤에 대선 얘기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아주 오만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사실은 뭐 3월 3일 창당을 했으니까 네. 2달짜리밖에 안 된 신생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대선 얘기하는 건 매우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겸허한 마음으로 네. 현재 의정생활과 정치활동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행과 명상, 불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죠. 최근 시끄러운 음악에 디제잉을 하는 불교계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극락왕생! 법복을 입은 DJ가 현란한 춤을 선보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청중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파격적인 현장의 주인공은 최근 유진 스님으로 유명한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새롭게 나아간다는 뜻의 유진은 지난해 정식으로 받은 법명인데 걸그룹 유진스를 연상시켜 화제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오늘 유진 스님을 만나 젊은 불교를 알리고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유진 스님이 그동안에 본인도 즐겁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 그래서 진짜 출가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조계종은 세상으로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최근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진 스님은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도 디제잉에 나섭니다. 이달 초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모토는 재미있는 불교였습니다. 현장엔 노가붓다란 별명을 가진 불상 모양의 초콜릿과 그림이 전시됐고 막대 사탕인 부처 춥스도 등장했습니다. 꽃 스님으로 유명해진 범정 스님의 강연과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한 템플스테이까지 불교계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 중부와 남부의 하늘색이 다르겠습니다. 중부는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 예보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좋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실내에 머무는 게 좋습니다. 내일 비는 제주에 최대 10mm, 전남에도 소나기 형태로 10mm가 지나겠고 그 밖에 남부와 동해안에 5mm 안팎이 예측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3도 안팎에서 시작됩니다. 한낮엔 서울 24도, 대전 22도로 중서부는 따뜻하겠지만 강릉과 광주, 부산은 19도로 동쪽과 남부는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다시 여름 날씨가 되겠고 어린이날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감사 받으라고 할 때마다 강력하게 저항해 왔습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오늘 감사 결과를 보면 독립성 때문이 아니라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수사 결과는 남아있지만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은 의심의 눈길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권력 감시 예외는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